최근 정부에서 국민들이 자본시장을 통해서 이제 재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각종 세제 지원 방안들을 몇 가지 내놓은 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게 ISA. 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인 것 같습니다. ISA라고 하면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를 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세제 개혁이든지 좀 궁금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걸 할 거냐 그러면 ISA 제도가 뭔지 간단하게 짚어보고요. 우리나라랑 비슷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영국이나 일본의 제도도 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ISA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방향성도 살펴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활용할 건지 크게 한 4가지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 이 많은 주제를 다룰 수는 없어서 전문가 두 분을 모셔봤습니다. 레코님하고 장수루님 함께 하겠습니다. ISA 제도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좀 요약은 필요한 것 같아서 네. ISA 제도가 어떤 건지 장수루님 한번 간단하게 한번 요약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어떤 분이 가입하실 수 있느냐부터 짚어드리면 ISA는 19세 이상인 경우 혹은 이제 15세 이상인데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으신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한데요. 다만 이 가입하기 전 3개년 동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셔야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1인당 전 금융회사를 통틀어서 한 계좌만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매년 2천만 원 한도로 총 1억 원을 납입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2천만 원까지 다 못 부신 부분은 그냥 한도가 사라지는 건 아니죠? 한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올해 그 납입을 못 하셨을 경우에는 다음 해로 2월이 가능합니다. 올해 1,000만 원 했다 그러면은 내년에는 3천만 원까지 할 수 있는 납입을 하실 수 있죠. 그러면 만기는 금융상품 만기가 있잖아요. 만기는 네네. 어떻게 되나요, 이게? 만기는 이제 개인이 좀 자유롭게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최소 3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3년만 지나면은 자기가 만기는 조정해서 정할 수 있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만기나 의무가입 기간 지나면 혜택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의무가입 기간이 있는 것 자체가 요거까지 지켜주셔야 이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 요 네. 뜻인데 혜택이 무엇이냐면 ISA 안에서 발생한 순수익에 대해서 특정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혜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한도를 넘어선 수익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과세랑 분리과세 혜택이 의무가입 기간 3년이 지나서는 주어진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ISA의 지금 말씀하셨던 그 비과세 혜택이라는 게 네. 어느 정도 한도에서 주어지는 건가요? 네, 일반적인 경우에 이제 일반형 ISA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이고 200만 원을 초과하는 순수익에 대해서는 9.9%의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총 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기 때문에 3,800만 원 이하인 경우, 이제 연간 소득이 그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서민형 ISA라고 해서 이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농어민 ISA라는 유형도 이제 있기는 한데요. 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농어민이신 경우에 종합소득이 연 3,8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시고 서민형 ISA와 마찬가지로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형 가입자, 보통 가입한 사람은 200만 원까지 비과세. 네네. 서민형이나 농어민형을 가입하신 분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라고 하면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ISA를 투자 대상에 따라서도 좀 구분을 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것도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가죠. 네네. ISA를 뭐 운용 방법으로도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일단 금융회사가 어떤 모델 포트폴리오를 제시를 해서 가입자는 자금을 맡기기만 하고 금융회사가 알아서 운용을 해주는 1임형 ISA가 한 가지가 맡긴다 있고요. 해서 1임형.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예적금이라든지 국내에서 취급하는 펀드 등을 직접 이제 가입자가 운용을 하는 신탁형 ISA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상장 주식이나 ETF에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이 도입이 되었는데요. 이게 이제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중개형 IS 유형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ISA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는 해봤는데 네. 하나 좀 헷갈리는 게 사람들이 비과세 하는데 네. 솔직히 비과세라는 거는 어떤 세금을 비과세해 주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네네네. 비과세 부분하고 분리과세에 대한 간단한 설명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저희 금융 상품을 통해서 발생하는 소득하면은 흔히도 이제 예금이나 적금을 했을 때 이자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이자. 네네. 뭐 주식이나 아니면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 혹은 ETF 투자하면 분배금이 이제 계좌에 현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도 배당소득이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배당소득이라고 부르는데 이 두 가지 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하거든요. 이 금융소득 같은 경우에는 연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4% 이제 지방세 세율까지 합쳐서 15.4%의 세율로 이자소득세율 혹은
배당소득세율의 세목으로 이제 과세를 원청 지수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금융회사에서 이자 배당 지급할 때 네. 15.4% 세금 떼고 남은 이제 돈만 주는 거잖아요. 네. 그 대부분은 이걸로 끝나는데 맞습니다. 근데 요 이자 배당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초과분에 대해서 다른 소득에를 합쳐서 종합소득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이게 바로 걸.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하는데 비과세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과세를 하지 않는 거니까 과세가 전면 면제되는 이 비과세 그러니까 혜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일반형 같고 ISA 네. 가입하신 분 같은 경우는 계좌 내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소득이 200만 원 넘어가지 않을 때까지는 비과세를 네네. 하겠다라는 말인 것 같고 네. 서민형은 400만 원, 네, 농업인은 맞습니다. 400만 원까지 비과세한다. 그러니까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네, 그럼 맞습니다. 분리과세를 한다라는 거는 그럼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안 간다는 그렇죠. 뜻이네요. 연간 ISA에서 연간 뭐 2천만 원 소득을 내시든 뭐 4천만 원 소득을 내시든 금융소득 종합과세랑은 이제 무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게 ISA라는 제도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제도는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좀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 여기 처음에 우리나라에 어떻게 도입됐는지 배경하고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고 싶거든요. 먼저 이제 우리나라의 이 ISA 제도가 도입된 히스토리부터 좀 간단하게 한번 짚어주시죠. 원래는 70년도 때 그 재형저축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저축 상품이 있었습니다. 저 기억나요. 70년대 그때 금리도 되게 높았고 네. 그래가지고 일단 직장에 들어가면 재형저축은 무조건 가입하라 그랬던 기억이 나고 이제 저금리 시대로 넘어가니까 재형저축의 기능이 거의 축소가 되고 그 대신에 투자형 상품인 ISA 상품이 나왔습니다. 2016년 3월에 처음 도입된 건데 저 이때 기억나는 게 기치로 내걸었던 게 뭐냐면 국민들의 재산 형성을 돕겠다. 네. 근데 두 번째가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겠다. 이 두 가지를 딱 내세웠던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원래는 펀드나 이런 투자형 상품 중심으로 처음에 막 논의가 되다가 나중에는 예금이나 적금도 같이 가입할 수 있게끔 막 해서 실질적으로 제도 도입되고 나서 보니까 예적금 하는 사람이 더 많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맞죠 그때? 네, 당연히. 맞습니다. IS 유형에는 신탁 1인형, 그다음에 중개형이 있는데 원래는 나올 때는 신탁형하고 1인형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2016년 도입된 시기에는 239만 명이었다가 이제 2020년까지 그게 가입 추세가 좀 주춤해서 한 194만 명까지 내려가다가 2021년 들어서 갑자기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3년 사이에 488만 명으로 3년 사이에 2배 증가했습니다. 처음 도입할 때 당시에는 금액이 한 3.4조 원으로 나왔는데 그에 비해서는 6.8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ISA 중개형이 도입 전에는 2020년 6.4조 원에서 3.6배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개형 ISA 제도가 2021년도에 도입됐잖아요. 네. 그때 이후에 이제 은행하고 증권사 간의 ISA 간의 가입자 수랑 뭐 증가액에도 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2021년 중개형 ISA 도입 이후에는 은행은 78만 명 가입자가 좀 줄었고요. 지금은 가입자 수가 한 100만 명. 그리고 금액은 13.6조 원 정도 됩니다. 은행이 그렇다. 증권사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증권사는 이제 370만 명 늘었습니다. 늘어서 지금은 이제 388만 명 정도 되고, 금액은 8.7조 원 늘어서 현재 9.5조 원 정도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가입자 수는 엄청 많이 늘었고, 네, 가입자 수는 늘었습니다. 증가액도 보면 은행에서 증가한 ISA 잔고보다는 7천억 정도는 더 증가한 거네, 3년 네, 사이에. 맞습니다. 근데 나이대, 연령대별로 좀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가입자 수가 2023년 11월 기준으로 보면은 한 2030 세대는 한 20% 안팎, 그 다음에 4050 세대는 22% 정도, 그리고 60세 이상은 15% 정도 돼요. 특이할 점은 이제 중개형 ISA가 도입되고 나서 20대의 가입자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중이 도입 이전에는 6.4%였다가 도입 이후에는 17%까지 늘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늘었네. 이게 네. 당시 배경 2021년도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시장이 많이 좀 달아오를 때 젊은 친구들이 이제 투자를 하면서 투자를 한 기본 계좌로 ISA를 좀 중개형 ISA를 좀 많이 선택했다 이렇게 봐도 어느 정도 해석의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ISA 제도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한 건 아니고 영국에서 처음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영국은 지금 ISA 가입자 현황이나 뭐 도입 이후 변화가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영국 ISA는 1990년도에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도입될 당시에는 원래는
그 개인 주식 플랜 그리고 면세 특별 저축 계좌 두 개를 합쳐서 IS 계좌로 통일이 됐고요. 도입 당시에는 소액 저축으로 이자 수입 목적으로 하는 미니 ISA하고 그다음에 주식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맥시 IS로 출발을 했습니다. 맥시 ISA가 우리나라 중견 ISA랑 좀 비슷하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 최신 기준으로는 그 ISA 계좌는 한 1,300만 개? 영국 인구가 이제 6,700만 명이니까 한 20% 정도가 그 ISA에 가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5명 있고요. 중에 1명 정도는 가지고 있다라고 네.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한 성인 ISA는 1,180만 개, 그리고 미성년자 ISA는 120만 개 정도 있습니다. 미성년자 ISA도 꽤 많네요, 생각보다. 네, 잔액 기준으로는 성인 ISA 계좌 총 잔액은 669억 파운드, 하나로 따지면은 약 113조 원 정도 되고, 113조나 돼요, 이게? 네. 와. 미성년자 ISA 계좌는 잔액은 한 15억 파운드, 하나로 한 2조 한 5천억 정도 됩니다. 상당히 규모가 크고 잘 진행되고 잘 발달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특이한 게 이제 영국은 ISA가 우리나라처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막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2008년도부터 이제 좀 개혁을 해갔고요. 예. 이제 캐시 ISA 저축형, 그리고 이제 스톡앤쉐어 주식형 IS, 그다음에 이노베이티브 파이낸스 혁신금융형 IS, P2P 대출하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펀딩을 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그다음 라이프타임은 이제 주택 구입 또는 은퇴 자금을 위해서 하는데, 생애 첫 주택 구입 또는 이제 60세 이후에 필요한 노후 자금을 위해서 저축에 활용되는 IS 계좌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주니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ISA가 존재합니다. 영국에서 이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일본에서도 이제 ISA 제도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ISA 도입할 때 실질적으로 일본 것도 많이 참조를 했잖아요. 네. 일본의 ISA 제도는 어떻게 좀 도입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도 한번 간단히 짚어주시죠. 네, 일본 ISA는 니사라고 불립니다. N만 붙였는데요. 이게 니폰의 약자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ISA인데 네. 일본의 ISA, 니사 네, 네. 이렇게. 예. 그래서 그 영국의 IS를 참고해서 만들었다고는 합니다. 일본은 이제 89년부터 경제 침체로 들어간 이후에 이제 장기간 저금리 현장에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저축으로는 가계 재산 형성에 도움이 안 될 거다 판단을 하고 이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 일본형 ISA를 만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투자 한도도 좀 ISA도 높여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 정부가 이렇게 ISA 계좌를 개혁해 나가는 배경이나 아니면 이번에 얼마나 좀 늘려줬는지 이 부분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일본 가계 현금성이나 예금 자산은 1117조 엔 정도 됩니다. 거의 한 우리나라 돈으로 1경 이상 넘는 큰 돈인데요. 그 돈이 이제 대부분 예금이나 저축에 묶여 있어갖고, 그게 투자 자금으로 돌려가면은 경제 역동성을 높이지 않을까 해서 이제 그 계좌를 이제 투자로 전환하게끔 유도를 하는데, 그래서 기존의 비과세 한도를 8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상향을 했고, 그다음에 비과세 기간도 최장 20년에서 종신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영국이나 일본 사례를 보면은 정부에서 ISA 세제 지원을 되게 강화하고 확대하는 움직임 이런 거 보이는 것 같은데, 유사한 효과를 거둔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4년부터 니사의 그 혜택이 주어진 상황이라서 아직은 관찰하기는 이르다고 볼 수 있지만은, 최근에 그 일본의 그런 정부의 기조가 투자의 움직임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미약하게나마. 왜냐하면은 요새 뭐 니케이도 버블 붕괴 시점 이후로 거의 도달했고, 그래서 그런 보면은 이제 분위기가 움직이지 않을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ISA 제도가 그 뭐 일본 경제나 네, 주식시장의 그렇죠. 회복을 가져왔다라고 네, 뭐 단언하긴 힘들지만, 영국에서나 이제 일본에서나 이제 ISA 자금을 기반으로 해서 국민들이 자산을 형성하는 데도 조금 힘을 받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걸 활용해서 이제 자본시장을 활성화시켜 나가면서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형성하는 문화들도 형성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이거 같이 하면서 자본시장도 활성화시키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 부를 좀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정부도 이제 ISA 개편 방안을 이제 내걸고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기존과 뭐가 달라지는지 장수르님이 한번 조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이번에 개편되는 거는 크게 세 가지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납입 한도의 증액이고요. 두 번째는 비과세 한도의 증액.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운 유형의 ISA의 신설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납입 한도를 늘려줬다 이 네. 말인 것 같은데 얼마나 늘렸습니까? 개편되기 전에는 1년에 2천만 원씩 5년간 총 1억 원 한도로 납입을 하실 수 있었는데 개편이 되게 된다면 1년에 4천만 원 한도로 총 2억 원까지 납입하실 수 있도록 이게 변화가 될 예정입니다. 사실 일반 직장인 입장에서 4천만 원을 1년에 저축하는 사람은 많지 쉽지는 않을 않다고 것 보면 같습니다. 네. 대다수의 직장인은 그냥 한도에 제약 없이 저축을 한다라고 봐도 그냥 그렇죠. 어느 정도 뭐 무방할 자유롭게 수도 그냥 있겠네요. 뭐 한도 걱정 안 하고 납입할 수 있다. 약간 이 이런 한도에 정도의- 닿을 네. 수 있는 사람은 좀 즐거운 분이시네요. 네네네. 여하튼 그러면 일단 납입 한도가 일단 늘어난 부분들을 첫 번째 짚어볼 수 있을 것 네, 같고 맞습니다. 납입 한도가 늘어나면 당연히 저축 금액이 늘어나는 거니까 비과세 한도도 늘어날 건데 비과세 한도는 어떻게 이것도 2배 늘어나는 건가요? 아까 전에 총 급여액 5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액이 3,8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뭐 서민형이나 노거민형 ISA 네. 유형으로 해서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이었는데 이것이 1,0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그럼 2.5배 정도 늘어나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일반형은 어떻게 돼요? 네, 일반형 ISA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마찬가지로 2.5배 정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아까 의무가입 기간이 3년이라고 해서 그건 변화 없는 거죠? 네네, 의무가 3년이 지났을 때 네. ISA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이 있으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500만 원까지는 일반인 같은 경우는 비과세하고 그 넘어가는 부분만 9.9% 분리과세한다. 분리과세. 이건 뭐 지금 확정된 건 아니고 네네. 일단 안에 그렇게 정부 안이 그렇게 나와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네네. 같은데 네. 아까 세 번째가 뭐라고 했죠? 새로운 유형이 하나 더 등장한다고 네, 했는데 그건 어떤 맞습니다. 건가요? 국내 투자형 ISA가 새로 신설이 되는데요. 네. 이름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이 ISA에서는 국내 주식 또는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ETF 등에만 투자할 수 있는 ISA입니다. 그럼 해외 주식형 ETF나 네, 해외 주식형 펀드는 여기는 안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상대적으로는 투자 대상이 좀 제약되는 부분이 네.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분들한테 혜택이 드는가요 이게? 비과세 한도라든지 납입 한도 같은 경우는 다 똑같은데 이게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원래는 ISA에 가입하기 전 3개년 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던 분은 사실 ISA에 가입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 국내 투자형 ISA만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혜택이 주어지진 않고요. 비과세 혜택은 없고 이제 분리과세 혜택만 주어지는데 이것도 9.9%는 아니고 15.4%의 세율로 분리과세,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 일단 사실상 이건 아직까지 확정된 내용은 아니라서 네네. 2월 달에 정부가 이제 뭐 세제 개편안을 내놓고 그 국회를 통과해야 이제 정해지는 거잖아요. 이번 개편안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ISA 어떤 분이 투자하면 좋으냐 한 가지씩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ISA 투자했을 때 매력이 있을까요? 일단 ISA의 가장 큰 혜택이 아무래도 비과세 혜택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해외 주식형 펀드나 ETF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국내 상장되어 있는 해외 ETF나 네, 국내에서 취급하는 해외에 네. 투자하는 펀드 같은 데 투자했을 때 맞습니다. 왜 그런 거죠? 이 부분은? 사실 국내 상장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 ETF를 매매하거나 환매했을 때 생기는 수익은 아직까지는 이제 양도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합니다. 특히 ETF 같은 경우에는 분배금에만 이제 배당소득세 명목으로 그렇죠. 이제 주식 매매 차이고 국내 주식은 과세하지 않으니까. 네, 비과세이기 때문에 사실상 소액 주식. 네네. ETF는 분배금 받는 데만 과세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해외 주식형 펀드나 ETF 같은 경우에는 환매를 통해서 매매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세로 15.4% 세율로 과세를 매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ETF 매매 차익, 그러니까 해외 ETF 같은 경우에는 매매 차익도 과세를 하고 네, 그다음에 분배금에도 과세를 하니 네. 차익을 노려서 투자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ISA를 활용하시면 이제 비과세 혜택을 톡톡히 활용하실 수 있는 것이죠. 세금도 문제지만 이게 다 배당소득이니까 네. 이게 나중에 건강보험료도 많이 나오는 그럴 수 부분들을 있습니다. 봤어요. 네네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투자를 만약에 내가 해외 ETF나 해외 주식형 펀드 투자한다 그러면 기본 계좌를 그냥 ISA 아니면 뭐 연금저축 계좌나 이런 것들로 설정해서 세금을 안 내고 건강보험료도 좀 절감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좀 괜찮겠네요. 그래서 두 번째 어떤 분한테 필요할까요? ISA의 독특한 기능이 하나가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에요? 노후 자금 적립에 되게 특화된 기능이 있는데요. ISA의 매력 중에 하나가 ISA를 이제 의무가입 기간, 최소 3년의 의무가입 기간을 모두 채우시고 해지하시는 경우에 만기 해지하시는 경우에 그 자금의 일부나
또는 전액을 IRP나 연금저축계좌에 이제 이체를 할 수 있거든요. 이 경우에 연금계좌에 옮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도 추가로? 네, 맞습니다. 얼마나 되는 거죠? 300만 원 한도로 ISA 만기 해지 자금을 옮겼을 때 그 10% 자금의 10%만큼을 세액공제 받으실 수 금액의 있습니다. 10%를 추가로 세액공제 해주는데 네, 맞습니다. 그럼 원래 ISA, 연금저축이나 IRP 가입하면 한 해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네.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거랑 별도로 네. 만기 자금을 이체하면 추가로 10%를 해주는데 한도가 300이다. 네. 그러면 합치면은 900에 최대? 네. 300이면 만기 도래하는 해에는 1,200만 원까지 네. 도입,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받을 있는 거죠. 있겠네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해외 ETF 투자랑 노후자금 적립에 또 다른 뭐 ISA에서 주목해야 될 뭐 특징, 네. 활용점 같은 게 있을까요? 배당 투자를 좀 중점적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ISA 가입을 좀 고민을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국내 투자형 ISA가 신설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신 분이 가입이 가능하실 수 있게 되는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신 분 같은 경우에 연간에 이제 배당금이나 분배금이 2천만 원을 넘어서 뭐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 국내 투자형 ISA를 활용하신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실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절세 계좌가 될 수 있는 셈인 것이죠. 끝으로 ISA 활용에 대해서 뭐 당부할 사항이 나면 하시고 싶은 말씀 좀 간단히 정리 한번 해주시죠. ISA 활용은 이제 투자형하고 재산 형성을 위해서 마련된 계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젊은 사람일 때는 이제 결혼 자금을 모으거나 아니면 주택 구매 자금으로 이제 목돈이 필요하면은 ISA 계좌를 주된 계좌로 넣고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수루님은 또 어떤 거? 요거를 약간 ISA 풍차 돌리기, 저희 뭐 적금 풍차 돌리기 이런 거 있었잖아요. 1년 만기가 될 때마다 이제 공유 효과를 이것처럼 ISA도 이제 3년마다 풍차 돌리듯이 3년이 만기될 때마다 연금 계좌에 추가적으로 이전을 하셔서 사실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는 것도 되게 좋긴 하지만 연금 계좌는 사실 여러 가지 또 세제 혜택이 있잖아요. 노후 자금을 증식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계좌이기 때문에 노후 대비에 좀 신경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ISA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노후 대비에 되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레코님은 이제 장기 목적 자금 마련, 그리고 이제 우리 장수루님께서는 또 장수루답게 네네. 또 연금 자산을 좀 오래오래 키워나가는, 사용할 수 있도록. 네. 키워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꾸준함인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적립식으로 계속 자산을 형성해 나간다 그러면 기간이 길어지면 복리 효과 통해서 자산 충분히 형성할 수 있고 또 비과세 혜택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잘 내 목적 설정해서 자산을 관리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최근 발표된 이제 ISA 개편 방안과 관련해서 ISA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좀 가져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ISA 제도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가 ISA를 어떤 관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요. 우리 또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